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이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네.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친박 핵심 인사이자 새누리당 의원이기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줄곧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이른바 초이노믹스라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예. 각종 이 서민 증세를 포함해서 부동산 떠받치기 등 이 전형적인 부양책, 심지어 어떤 측면에서는 이 개발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정책들을 잇따라 꺼내들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조차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우려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새누리당에서 나온 얘기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한구 의원, 이완구 원내대표 아니고 이한구 의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에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 이 같은 당 정문원 의원, NLL 논란 촉발했는데 사퇴는 안 하고 있는 정문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가 무작정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 재정 정책을 구사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재정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의 발언이 있었는데 좀 의외입니다. 이 사실 보수 정권을 상징하는 정책이죠. 예. 부동산 부양 정책,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완화 정책에 대한 비난이 나온 겁니다. 박명재 의원은 LTV와 DTI 규제를 성급하게 완화한 것 아니냐, 주택담보대출이 생기에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면 연체 확률이 높고 가계의 빚만 늘어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할 법한 얘기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러게요. 초이노믹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네. 말씀하신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서 특히 이한구 의원의 말에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한구 의원은 대표적인 보수 경제 이론가 아니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비난이라고 해도 이한구 의원이 하는 거는 좀 무게감이 남달라 보입니다. 예. 일단 이한구 의원, 새누리당 내 나아가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보수 경제통입니다. 지난 총대선 국면에서 새누리당이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대위원으로 영입해서 경제민주화 등 진보적 의지를 선점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한구 의원이 원내대표였는데 예. 모두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한구 의원이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과 경제정책 구상과 관련해서 사사건건 대놓고 각을 세웠죠. 감정 싸움으로 치달은 적도 있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김종인 비대위원 때문에 자꾸 당이 왼쪽으로 쏠리는 데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습니다. 김종인 전 수석은 독일에서 경제 공부했죠. 예. 당시에 이한구 의원이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꼭 그러더라고. 예. 이런 얘기였는데 예. 그만큼 보수적 경제 이념이 확실한 사람인데 이런 이한구 의원이 보기에도 최경환 호의 각종 경기 부양책은 좀 아니다 싶어나 봅니다. 이 담배세를 포함한 서민 증세 구상 등등 최경환 부총리의 몇 가지 중요한 정책에 상당한 수준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보수 경제 이론가인 이한구 의원에서까지도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당에선 그렇고 그러면은 야당에서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이 야당은 기본적으로 초이노믹스를 빚잔치다, 서민 증세, 부자 감세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관련된 정책 구상들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 얼마 전 재보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박광온 의원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다음 정부의 빚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사실을 상기해보자면은 최경환 부총리의 각종 부양책, 특히 부동산 부양책 구상이 표면화됐을 때 이 보수 진영의 경제 전문가들, 전직 고위 경제 관료 출신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런 방법 몰라서 안 썼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경고음이 아주 많이 들려왔습니다. 예. 이 진보 진영 경제 이론가들이 꾸준히 주장하는 것은 빚내서 뭔가를 더 하게 만들면 안 된다. 특히 부동산은 대세 하락기에 놓여 있다. 빚 관리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야가 모처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요즘 논란이 되는 경제 문제들이야말로 세월호 문제 못지않게 국민의 체감도가 높고 그렇죠.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예,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인 세월 5월 전시 철회를 압박했다는 얘기가 국감 현장에서 나왔더라고요. 무슨 네. 얘기인지 전해주시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 김재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 광주시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예. 무슨 내용인가 하니 광주시가 지난 8월 7일자로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한테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프로젝트 관련 조치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한 건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담긴 주요 내용이 특별전 작품 걸개 그림의 일부 내용이 귀재단, 그러니까 비엔날레 재단에서 시에, 광주시에 제출한 사업 계획의 목표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니 출연금 및 교부 목적에 맞게 추진토록 조치하라, 이렇게 통보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 광주시가 밝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해 논란이 됐던 다들 잘 아시는 홍성담 화백의 걸개 그림 세월 5월 전시 얘기였습니다. 이 대통령 심기가 불편할 수 있는 그림이 전시되는 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예. 광주시는 그러면서 만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부한 출연금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예. 돈을 매개로 정치적 압박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현재 광주시장은 안철수 의원 측에 전략 공천했던 윤장현 시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윤 시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윤장현 시장은 창작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결정은 비엔날레 전문가에게 맡겼다. 이후 비엔날레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명예 이사장직을 도입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글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 이런 뜻인지, 아니면 뭐 자기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했으니 이해 좀 해달라,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광주시에서까지, 광주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시에서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좀 씁쓸한 그런 대목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사정당국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사찰 검열 논란이 이제 전격적으로 정치권에서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네. 새정치연합이 국정조사와 청문회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열린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가 새정치연합은 사이버 사찰의 실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실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파나 이념을 떠나서요, 검찰의 사이버 사찰은 이미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우윤근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면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가정할 일이 아니고 이미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새누리당에서는 사이버 사찰이라는 논란 자체를 허위로 규정한다, 이런 목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예, 김무성 대표에게 형님을 외쳤던, 또한 세월호 국면에서 연일 청와대의 최일선 방패를 자처했던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입니다. 예. 김재원 부대표는 오늘 그 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해 아무리 사실로 포장해도 사실로 되지 않는 허위 주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미 드러난 사실이 있는데 대체 뭐가 허위 주장이라는 건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김재원 부대표는 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감청 영장에 의해서 살인, 강도, 강간, 공갈, 방화 같은 강력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집행된 것을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불안감을 심어주려는 의도다라고 야권과 시민사회를 비난했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 코너 진행 참여를 하면서요, 가급적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자고 늘 생각을 하고, 그래서 논평 성격의 언급은 자제하려고 신경을 쓰는데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의 말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면은 부조리한 것이라고 해도 계속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개혁이나 개선이라는 개념이 진보 정치 진영의 의제가 아니라 정치 전체의 의제고 정치의 본령입니다. 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그런 말을 하는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21세기 바로 오늘의 정치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그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증인으로 나올지 이게 관심사였는데 결국 네. 안 나오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농해수위가 동행 명령장까지 의결하고 예. 잠시 전인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아직까지 별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이준석 선장은 나오지 않았다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재판 중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겁니다. 국회는 이준석 선장을 국회 모독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요. 이준석 선장 얘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준석 선장은 물론 단죄받아 마땅한 인물입니다. 국회에 불려 나와서 혼점이 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미 사회적으로 또는 사법적으로 전 국민적 지탄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는 이토록 강경하고 엄중한 국회가요. 왜 대기업 총수들이나 사학총장, 이사장 같으니 거물급 인사들, 특히 국감에 안 나오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외국으로 내빼고 정치권 인맥 동원해서 국회를 기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토록 온순한지 대체 왜 고발 조치는커녕 이렇다 할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평한 잣대를 적용해 주길 기대하는 거 우리 정치 문화에서 여전히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한 토막 나누면서 오늘 브리핑은 접어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의 보이콧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지방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는 대책 없이 그냥 너희들 지방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취지인 것이라면서 기왕에 해오던 복지 예산을 줄여서 새로 하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 누리과정을 해라 그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그 발표는 중앙정부에서 도와주겠다는 발표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그동안에 지금 주겠다고 하는 예산 그 범위 안에서 예. 누리과정을 꼭 편성해라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책임도 대책 없이 그냥 너희들 다 지방교육청에서 해결해라 그런 취지인 것이죠. 다른 데에서 줄여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인건비를 줄이든지 학교 시설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던 무상급식이라는 복지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누리과정 하라는 그런 취지예요. 돈을 더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거 좀 줄여서 어쨌든 누리과정 그 어린이집에서 유치 교육받는 아이들 꼭 무상 지원 받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 취지죠. 근데 경제부총리가 어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각 교육청이 이렇게 어려워진 건 여타 재량 지출 사업을 급속히 확대한 것에 원인이 있다. 재량 지출의 구조 조정, 즉 쓸 항목과 쓰지 말아야 할 항목을 좀 다시 조정해보면 충분히 지원할 돈 나온다. 이런 얘긴데요. 저희들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요.
국민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국민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왔던 재량 사업이라는 것이 학교 시설에서 낡았던 화장실 낡은 거나 비가 새는 거나 창틀이 삐거덕거리는 거나 이런 걸 시설을 보수하고 보완하는 데도 쓰고요. 또 이제 재량 사업이라 해서 4년 전부터 급식을 무상으로 하겠다 해서 그 복지를 늘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왕에 해오던 복지 예산을 줄여서 새로 하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 누리과정을 해라?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상급식. 먼저 하던 것은 그냥 하게 하고 나중에 새로 도입된 복지는 이거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서 하도록 하는 게 맞지요. 지금 아무리 조정을 하려고 계산을 해봐도 계산기에 계산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무상급식 하던 걸 좀 줄인다든지 뭐 이럴 방법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무상급식을 하지 말고 누리과정 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런 취지가 되는. 4대강 공사를 벌이면서 수자원 공사가 진 빚 8조 원을 재정에서 부담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수공부채 8조 원의 경우 전임 국토부 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수공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국민 혈세로 이를 갚아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밝힌 말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나 당시 이 4대강 사업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국회가 한때 이 관련해서 청문회 하자 얘기 있었지만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좀 집중될 부분이 좀 분산된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전 정권에서 이 4대강 사업 주도했던 사람들 책임 국회 차원에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4대강 사업에 찬성이냐 반대냐 하던 그 시기는 지났습니다. 도대체 이 애물단지 수준을 넘어서 머리맡에 시한폭탄을 두고 살아야 되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하루빨리 이 진상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밝혀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자 처벌해야 되고 이 4대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 진상 규명입니다. 그래야 원인이 진단이 되어야 처방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4대강에 날치기로 찬성했던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전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4대강의 부작용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4대강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새누리당만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상조사를 위해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고요. 우리 국토위원회 안에 이 4대강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차원의 이 소위원회라도 최소한 구성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것이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즉각 응답하기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2013년 10월 22일 날 국민 4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요.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와 4대강 복원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과 류익 전 대통령 실장, 정종환 권도엽 전 장관, 신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이 사람들 책임자들을 우선 배임, 직권남용, 입찰 방해방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했거든요. 이에 대한 조속한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BS의 LTE 뉴스 코너 다시 보기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SBS 노사가 긴급 편성위원을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도 외압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SBS는 제작진이 방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부분만 삭제한 뒤 LTE 뉴스 코너에 대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재개해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최수연 SBS 본부장은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서 삭제 배경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걸 방송 전에 그럼 사전에 좀 심의를 해서 고치든지 하지 방송을 되고 나서 이게 심의실에 가까운 사후 심의를 한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리 원고 검토했을 텐데요.
제가 이제 담당 프로듀서를 만나보고 당일날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만, 예. 사실 이제 그 이전에, 이걸 제작하면서는 몰랐다라고 합니다. 몰랐다기보다는 이제 인식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예. 본방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고, 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SBS가 매번 여기도 심의실이 있죠. 심의실에서 나오는 심의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것을 인식하고 프로듀서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프로그램 제작자로서 이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본인이 평가를 해서 그렇게 동영상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스스로 인식됐지만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네. 그 여러 사람이 외압 아니냐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본인한테 듣기로는 그냥 잘 아는 지인들, 그러니까 예. 정치권이나 이런 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주위에 있는 방송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예. 외부는 아니고. 이 본인의 말로는 그러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 제가 이제 믿어드리고 싶죠. 예. 예. 그 신뢰가 안 된다면 그 제작하시는 분도 혹시 그 노조원이십니까? 노조원은 아닙니다. 이미 국장급이시니까요. 제작위원이시고요. 예. 예. 실제로 이제 일선 제작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 아래에 예, 물론 있는 분들? 거기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어떤 얘기 하십니까? 예, 그분들은 이제 직접 저희들이 이제 편성위원회에서는 그분들이 직접 나오지는 않고, 예. 이제 담당 프로듀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작본부장, 예능국장 이렇게 나오십니다. 나오는데 이제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압은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국방부가 육군 17사단장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여군 성범죄 피해에 대한 특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작년 한 해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건수가 2010년보다 4.5배 증가한 가운데 내놓은 특별 대책입니다. 한편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군기문란 사건과 관련해 이런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군기문란 사건의 증가를 좀 억제하고 바람직한 병역 문화를 갖기 위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텐데 권 의원님께서는 어떤 보관 갖고 계신지요? 총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진단을 해본 결과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사 절차에서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규정들, 자세한 수사 규정들이 미비돼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규정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현황을 앞서 살펴봤는데요. 징계 또 아주 미약합니다. 또 고무줄 징계고요. 그래서 민간인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서 일정한 양형량을 징계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인 참여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지금 군을 제외한 일반 사회의 징계위원회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징계위원회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전문 의견을 듣고 또 사안에 대해서 일정한 균형 감각을 갖춘 징계에 대한 공고안을 또 의견을 내주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또한 군 특수성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 여성 부사관이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여성 부사관 장기 복무 선발과 관련해서 지휘 추천 배점 제도, 이 제도 자체를 개선해서 지휘 추천 배점을 낮추고 또 지휘 추천 시 점수를 주간 점수에서 이 주간 점수를 주는 것을 보다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꾸준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 맡고 있는 유경근 씨가 오랜만에 인터뷰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동안 언론과 접촉을 피한 이유를 설명했죠. 그렇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유경근 씨는 지난 13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유 씨는 지난 9월 말부터 지금까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왔는데요. 유 씨는 그간 정치인들이 유가족을 이용해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다짐해왔는데 언론이 마치 유족들을 정치인 대하듯 하는 게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유 씨는 최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밝힌 바 있는데요. 유 씨는 한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진심으로 죄송하다. 유족이 연루된 폭행 사건 후 자중하자는 뜻도 있었고 이후 언론 보도 및 방향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아 일종의 기피증이 생기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한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충고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저를 예은 아빠가 아닌 프로 정치인으로 대하는 것 같아 불편했다며 저나 위원장 모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다. 세월호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공인 취급받을 일은 평생 없었을 평범한 서민들이라고 적었습니다. 예. 또 제가 아무런 계산 없이 하는 말 한마디와 표정 하나에 무슨 큰 의미나 복선이 있는 듯 해석하고 심지어는 그걸 강요하는 듯 보이는 언론이 너무나 어색하고 두렵기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 씨는 현재 유가족들의 상황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각오는 변함없지만 날짜가 길어지면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지금 잠시 자체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하며 숨을 고르는 단계이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또 한 유가족 아버지는 최근 병원에서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동안 그 언론과 접촉을 피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가 유경근 씨의 딸 고 유혜은 양의 생일이었다군요. 생일이었다고 하는데 예.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 유가족들 여전히 농성을 이어가고 있죠. 예, 언론들이 주목을 좀 안 해주고 있기는 한데요. 예.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늘로 국회 본청 앞에서는 97일째,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는 95일째, 또 청와대 앞에서는 56일째 각각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또한 매일 대학 학생회와 또 지역 단체 등에 직접 찾아가서 국민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유 씨는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아이들이 있는 안산 분향소를 중심으로 국민들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며 저희도 지치지 않을 테니 부디 국민들도 끝까지 지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이버 사찰 파문으로 빚어진 사이버 망명 대열에 이제 일반인들은 참여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경찰, 검찰 등 공무원들도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대열에 또 재벌 총수도 참여해서 눈길 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도 사이버 망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박용만 회장은 사이버 검열 논란이 뜨겁던 지난 9일 지인들에게 카톡을 닫겠다. 앞으로 텔레그램으로 연락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 재벌 총수조차도 자신의 사적 영역이 감시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인데요. 그러나 박 회장의 사이버 망명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안 당국이 불쾌감을 나타내는 등 파장이 일자 박 회장은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또 두산 홍보실을 통해서 호기심 차원에서 텔레그램을 써보기 위해 지인들에게 연락해달라는 의미였다며 카카오톡은 탈퇴하지 않았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파장이 또 얼마나 컸기에 이렇게 또 해명까지 나섰을까요? 네. 예. 그리고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에서 학교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조사하고 나섰는데 전교조 측은 이를 정보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교원들의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일제히 조사하고 나서서 정보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의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교원단체 가입 현황 자료를 교육부에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교육부는 지난 7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윤재옥 의원의 요구자료라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정당인 현황, 교원위원회 교원단체 가입 현황 등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초, 중, 고는 일제히 학교 운영위원 가운데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가입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는데요. 이들 학교는 교원단체별 가입자를 파악한 뒤에 시도교육청에 해당 숫자를 보고하게 됩니다. 예. 이에 대해서 김민석 전교조 법률지원실장은 조전혁 씨를 비롯한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손해배상 책임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른 새누리당 의원이 전교조 가입 현황을 요구한 것은 커다란 문제라면서 이는 개인정보인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교원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캐내려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3조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또는 정당의 가입, 탈퇴, 성생활 등에 대한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법으로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고 무효소송 2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어제 또 이상호 기자 소식 전해드렸는데 다시 해고자 신분이 됐습니다. 예, 2심 판결이 난 지 단 하루 만이에요. 예,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그제 MBC 인사부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예. 2014년 10월 13일자로 서울고등법원의 해고 무효소송 판결이 남에 따라 금일부터 해고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MBC는 이상호 기자의 해고가 부당했다는 2심 판결이 난 지 단 하루 만에 이상호 기자를 도로 해고한 셈입니다. 사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6월에 이미 MBC 직원 신분으로 복직을 한 상태였는데요. 법원은 지난 6월 MBC 노조의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상호 기자를 비롯한 해고자 6명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예. 물론 MBC는 인사명령 또 업무 부여도 하지 않고 부당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때부터 이상호 기자는 복직이 돼서 MBC 직원 신분으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MBC는 MBC 노조가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의 효력이 2심 선고 전까지였기 때문에 2심이 끝나면 다시 해고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고요. 결국 2심 판결이 난 지 하루 만에 이를 실행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6월에 냈던 가처분 신청 효력이 2심 판결 전까지였기 때문에 이번에 2심 판결이 나자마자 MBC가 다시 이상호 기자를 해고한 그런 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MBC 노조가 이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MBC 노조는 어제 성명을 내고 1심 판결에 의지한 가처분 조치의 효력이 2심 판결 전까지인 것은 공판, 심리를 거쳐 2심에서 나올 판결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원고나 피고가 2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은 법 이전의 상식이라고 MBC 측의 해고 통보를 비판했습니다. MBC 노조는 또한 항소심은 해고의 부당성을 더 적극적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 판단한 해고 조치에 재량권 일탈이라는 위법성에 더해 해고 통지 절차 역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이 해고 조치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예. 가처분 결정에 나온 내용 가운데 일부만 선택적으로 이행하는 회사의 행태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사측의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 통보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렇군요. 화제 바꿔보겠습니다. 검찰이 산케이신문 가토다스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 정지 기간을 석 달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직접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 인도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며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신문협회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람들의 알 권리에 응하기 위한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예. 이 같은 반응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다스야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 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의 명예훼손 사건을 배당하는 관례를 깨고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이동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 30부에 배당했습니다. 예. 남북 접경지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묘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및 애기봉 등탑 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도 김포시
월곤면 용강리 주민인 유정숙 씨는 요즘은 북서풍이 불어서 북한으로 보내는 삐라가 다시 남한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 라며 우리는 언제 연천처럼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예. 용강리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코앞에 북한이 보일 정도로 북한에 가깝게 위치해 있는 남북 접경지대의 마을입니다. 유 씨는 대북전단 살포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곳에 와서 살아봐라, 살아보고 해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예, 정말 그 용강리, 그러니까 접경지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정말 네.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명확한 이제 지침이 반드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대북전단 날리는 보수단체 누군가 자금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이제 또 나오기도 했어요. 예, 대책위원회, 방금 말씀드린 주민들의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들에게 누군가가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대책위는 수년간 전단 살포를 앞장서서 주도한 박모 씨의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 백악관에서 격려성 발언을 듣기도 했고 미국의 한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건네받는 모습을 임진각에서 직접 연출한 적도 있다며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검은 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와 미국이 지원해주지 않는 사업이라면 우리 정부가 죽음의 전단 살포 앞에 왜 그리 전전긍긍하냐며 정부는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빠뜨리는 일부 탈북자 집단의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편 전단 살포가 민간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할 명분이 없다는 통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 직무 집행법에는 국민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저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민통선을 품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하다.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국민이 아니냐며 주민이 불안하다고 외치면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나서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 예. 그리고 제2롯데월드 쇼핑몰 임시 개장을 했는데 롯데 측에서 이 롯데월드몰 개장일에 맞춰서 대형 고무 오리인 리버덕을 석촌호수에 띄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에 대한 언론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었어요. 예, 그제 오픈한 롯데월드몰에 대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시각이 대조적입니다. 예. 조선일보는 어제 경제종합 2면에 롯데월드몰 개장 첫날 명품 백화점에 10,000명 방문, 큰 혼잡 없어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꼿꼿이 서 있는 이 러버덕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반면에 경향신문은 쟤는 누구야? 2시간 만에 바람 빠진 대형 고무오리란 제목을 달고 공기가 빠져서 침몰하고 있는 러버덕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이 러버덕은 실제로 전시 첫날에 바람이 빠져서 침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예. 조선일보는 꼿꼿하게 서 있는 러버덕에 주목했고 경향신문은 가라앉는 바람 빠진 러버덕의 모습에 주목한 겁니다. 사실 롯데 측이 준비한 이 러버덕은 롯데월드몰 개장에 대한 반발 여론을 분산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2롯데월드몰 개장일이었던 그제 지역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개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아주경제의 기사 제목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석촌호수 러버덕 첫날부터 덕무룩 벌써부터 바람 빠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시무룩이라는 단어를 덕무룩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42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세월호 딱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직 잊지 말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실종자 가족들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안타깝기도 해요. 지금 진도 팽목항에는 10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하루같이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죠. 예. 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정승조 앵커께서는? 글쎄요. 가장 부러워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나긴 하는데 어떤 걸 제일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유가족들을 가장 부러워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를 당했으면서 유가족 분들은 그래도 시신이라도 찾은 거 아니냐. 예. 그런 거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정부는 곧 조만간 아마 수일 내로 선체 수색을 종료할 방침입니다. 엊그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국정감사 답변에 나와서 그런 톤의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2달 넘게 아무런 시신 추가 수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선체 내부도 많이 파손이 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하루 수색 비용으로 3억 5천만 원이 든다 이런 얘기까지 은근히 보도자료를 내서 기사화되고 하는 것도 봤는데, 물론 이것을 말로는 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찾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선체에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영원히 하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런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이 딱 6개월이 되는데 6개월 전의 국민적 분노와 지금의 분위기를 따져보면 참 통탄스럽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들 우리 국민성을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비아냥거리면서들 냄비 근성이다 이런 말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잘못된 국민성 프레임이라는 건데 일종의. 그렇지만 우리 내부를 한번 돌아다 볼 때 지난 6개월 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는 세월호는 덮자라는 말이 아주 공공연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도 등장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또 한번 자조적으로 아주 비참함을 무릅쓰고 냄비 근성이란 말을 삼켜야 하는 건지 이런 자성을 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 실종자 가족들, 물론 지금 세월호 특별법마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강의 가닥은 잡혔다고는 하지만 유가족들의 참여 방안이 아직도 확실히 보장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서 선체 수색까지 종료가 되고 어느 선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가 되면 전국이나 사회의 분위기는 급반전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족의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이제 진도를 떠나야 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을 개개인이 그냥 온정 차원이나 마음 아파하는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구조적이고 공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최소한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뭔가 달라지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역시 공식적 논의라는 것은 정치의 공간에서 입법의 기능을 하면서 만들어져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행정부에서 알아서 선제적으로 뭘 만들고 그것에 많은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튼 논의의 구조가 그리고 공간이 어디가 되었던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실종자 10분들, 이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껴안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개헌 전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급물살 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중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기자간담회, 이제 방중을 결산하는 기자간담회를 현지에서 동행 취재한 기자들하고 했는데, 연말이 되면은 개헌 논의가 번물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번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함께 아마 빠르게 이 국면으로 전환을 시도할 겁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전에 대통령이 지금은 개헌 논의에 개짜도 꺼내지 말자 이러면서 블랙홀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정면으로 대통령의 발언을 치받는 형국인데요.
지금 또 야당의 신임 대표 우윤근 대표도 뭐 적극적인 개헌론자이고 자기 공약 비슷하게 내세운 초일성이 연내로 개헌 특위를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는 152명의 반이 넘는 의원들이 개헌 논의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죠, 명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누구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것이 일테면 세월호 참사 그 진상 규명 작업을 좀 희석시킨다거나 혹시라도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그것을 정면으로 내걸지는 않아도 그렇게 해서 덮어버리는 효과를 노린다거나 또는 이번에 지금 청와대와는 그동안 전혀 각을 세우지 않던 김무성 대표가 아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꺼내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향후 자신의 뭐 예비 대선 주자라고들 거론이 되는데 정치력 또는 정치 공간 또는 정치 입지 확보의 장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것은 87년 체제가 지금 너무 오래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시대 정신이 바뀌고 있는데 그걸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맞는 옷으로 바꿔 입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내일의 문제이자 자라나는 세대의 미래의 삶의 질 그리고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헌 논의는 정말로 한 몇십 년을 튼튼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 점은 뭐 너무 공자왈 맹자왈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헌 논의가 이전에도 늘 있어 왔는데 선거 임박해서 대선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하니까 너무도 뭐 큰 문제고 하니까 항상 미뤄오곤 했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 20개월 동안 큰 선거가 없으니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 그리고 친박 핵심들의 반응이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예. 뭐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청와대와 친박 핵심의 반응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네. 근데 이제 개헌론 자체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진전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논의 자체는 무성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논의 자체를 대통령 아니라 그 누구도 뭐 현실 정치권에서는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 대통령조차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이 무슨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뭐 유신 치하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대개는 개헌을 야당에서 주장해 왔는데 지금은 여당 대표 그것도 상당한 정치적 비중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김무성 대표가 적극적으로 치고 나왔기 때문에 논의 자체는 탄력을 받을 텐데 이게 논의만 하다 말려고 꺼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때 진지한 논의를 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아니고요. 개헌을 한다고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3분의 2, 원내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해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박계 핵심들이 만약 결사 반대를 한다면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의 친박을 제외한 의원 전부와 야당 전부가 동의를 한다고 해도 3분의 1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개헌은 시대정신이다. 그리고 이 시대적 대세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도도한 흐름을 일단 대세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개헌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친박계의 반대. 왜냐하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지금 반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을 고쳐서 긋지 않는 한 친박의 핵심들이 그 틀을 이탈하리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것을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타개해 가는가도 대단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풀어나간다면 그 개헌은 순수하지는 못하다. 이것은 정말로 새 옷을 갈아입는 누가 그 개헌 새로 만들어질 헌법에 의해서 누가 집권을 하게 되든지 간에 그 틀 위에서 대한민국을 만들어간다라는 정말 숭고하고도 소명의식이 필요한 그런 과정일 겁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게 어떤 변수를 맞거나 그러기는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국회 내에서 이렇게 큰 바람을 일으키려면 그 주변부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작업 이런 게 진척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이 어떤 식으로 재편이 되고 야당의 새로운 리더십 내년 2월경에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도부가 개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강도를 보이느냐 이것도 상당한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정말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 관련 발언을 중국에서 했단 말이죠. 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딱 열흘 만에 지금 대통령 발언을 정면으로 치받는 형국인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뭐 본인이 지금 한국에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전까지 현재까지의 가장 큰 그 전국의 이슈는 뭐니 해도 역시 세월호 참사 수습 아니겠습니까? 예. 특별법. 그 국면에서 김무성 대표는 굉장히 몸을 사렸죠. 청와대 눈치를 많이 봤죠. 한때 무슨 뭐 특검 추천위원 뭐 양보권으로 이렇게 나서려다가 바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청와대의 강경 기류를 의식하고 적어도 세월호 참사 특별법 문제로 청와대와 각을 세워서 자신에게 정치적 이득이 돌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계산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예. 그렇지만 개헌 문제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개헌의 필요성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는 뭐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요. 일정 부분 명분을 분명히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국회 내에 과반의 의원들이 뜻을 모은 점이 있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의 이런 발언에 상당한 백그라운드의 힘이 됐을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자신의 앞날 그리고 정치적 시간표를 본인도 짜고 있겠죠. 뭔가 큰 일을 도모하겠다면 지금 뭐 대선 예비주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개헌론을 먼저 제기함으로써 적어도 주도권은 갖게 된다. 설령 이 개헌 논의가 개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개헌을 시도했다는 것, 주도적으로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중량감은 조금 더 보탤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했음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국면에서 개헌론에서 대통령과 입장을 조금 달리함으로써 새로운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카카오톡 측의 감청 불응 방침에 국민 44%가 찬성하는 것으로 네. 이게 무슨 사안을 결정짓자는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그렇긴 하지만 정당 지지층별로 그리고 연령대별로 의견은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감청영장에 불응하면서라도 개인정보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나는 거기에 찬성한다가 한 44%.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니까 안 된다. 이런 의견은 30%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3.5%포인트 정도 낮은 거죠. 꽤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 26.5%였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 즉 감청영장 불응한다, 그건 잘못됐다, 공무집행 방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43.9%, 그러니까 44%는 됐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야권 지지층에서는 정반대죠. 60.7%니까 61%, 10명 중 6명은 카카오톡이 그렇게라도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는 게 맞다고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표본으로 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